조선 후기 무려 500여 권이 넘는 방대한 저서를 남긴 대학자 다산 정약용. 그러나 그가 직접 쓴 자서전 자찬묘지명은 가장 나중에 일반에 공개된다. 그의 유언 때문이었다. 정약용이 이 자서전을 통해 끝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왜 공개되기를 두려워했던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다산 정약용의 자찬묘지명입니다. 환갑을 맞은 해 그가 직접 쓴 자서전인데요. 일종의 회고록인 셈입니다. 이 자서전은 정약용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난 1930년대에 들어서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약용과 그의 후손이 공개되기를 꺼려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자서전 속에는 어떤 얘기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 자서전을 살펴보면 이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조 임금입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자신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그리 높은 벼슬을 하진 못했습니다. 정조와 다산 정약용, 이들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정조와 정약용. 자서전을 보면 정약용은 정조와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억한다. 그것은 신해년 겨울 내각에서의 일이었다. 정조가 정약용이 제출한 모시 강의 800조에 대한 숙제를 보던 중 백가의 이론을 인용하여 나타낸 주장이 무궁하다. 진실로 평소에 쌓아둔 박식한 공부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러한 내용을 얻었겠는가.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후로 그는 여러 차례 학문 실력으로 정조를 감동시켰고 이에 정조는 신기한 선물을 하사한다. 다산이 벼슬 하기 전에 성호학파로부터의 학문적인 토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슬 한 다음에 조정에서 정조의 지도를 받으면서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이후 정약용은 18년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갔다. 그러나 그가 오른 최고의 벼슬은 정삼품 당상관 형조 차미. 이것은 임금이 임명하는 관직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었다. 또한 정조는 정약용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가차없이 그를 처벌하고 만다. 큰 제목으로 키우기 위해 보호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전승지 정약용을 금정도 찰방으로 제소하니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나와 일을 하겠는가. 마땅히 즉시 길에 올라 살아서 한강을 넘도록 도모하게 하라. 다산을 최소한도 판서 이상 정승급으로 키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신의 노론이 너무 억세고 다산이 너무 이렇게 또 좀 일찍 이렇게 빛을 보게 되면은 너무 큰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미루면서 뒷날 크게 중용을 내는. 그래서 자기 어떤 계획 사상을 다산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었지 않느냐. 사실 다산은 정조와 만난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는데 6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서전 어디에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속을 끓인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조에게 더 감사하다는 뜻을 여러 번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을 염려해서 급제를 미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왜 정약용에게 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개혁 성향이 강한 남인 계열의 정치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 남인 계열의 젊은 정치인들은 그 지난 80년대 사회개혁을 주장한 흔히 모래시계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룹이었던 모양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시대의 개혁파, 조선판 모래시계 세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클 중난시사. 이 중난시사는 80년대를 헤쳐나온 이 모래시계 세대처럼 조선 후기의 개혁을 꿈꿔온 젊은이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조시대의 개혁적이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대개 규장각의 초계문신 출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난시사와 초계문신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곳 규장각 전시실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책은 바로 초계문신 제명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초계문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은 책인데요. 이 안에 중난시사 멤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 한치흥 중난시사 멤버인 한치흥의 이름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여기 정약용 이름이 보이고 있네요. 여기에는 윤진울 중난시사의 이름이 또 눈에 띄고요. 그리고는 여기 정약전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중난시사는 다산 정약용과 최재공의 아들인 최영원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일종의 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최재공의 제자인 한치흥이라든가 그 후계자로서 그 다음에 남인을 이끌어갔던 유원명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국 남인의 그 차세대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사회개혁 방안이라든가 정치개혁 방안까지 넓게 토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많이들 모이셨네요.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모이셨어요? 봄이 돼서 살구꽃이 만발했으니 한잔하러 모였소이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꽃 핀다고 술을 먹습니까? 우린 살구꽃 피면 먹고 복숭아꽃 피면 먹고 한여름 잠에 익으면 먹고 국화꽃 피면 먹고 겨울 돼서 눈 속에 매화가 피어나면 그 또한 장하고 아름다워 또다시 술을 마십니다. 세상이 우릴 알아주지 않는데 술이나 마셔야지 또 다른 무슨 할 일이 있겠소이까. 아니 매번 모이면 이렇게 술을 드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찌 매번 술만 먹겠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보고 듣고 책에서 읽은 것들에 대해 자주 토론합니다. 토론을 해야 자기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자 하니 혹시 이 모임이 불법 단체가 아닌가요? 그 불법 단체라고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린 벼슬을 못하고 이렇게 비록 모여 앉아 술이나 마시면서 시나 짓고 있지만 임금께서는 정약용을 비롯해서 그의 형 정약전 그리고 윤진울 같은 일을 총애하시니 곧 우리의 뜻을 펼칠 날도 멀지 않았소이다. 우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게지요. 이들이 모임의 이름을 중난시사라고 지은 것은 이들이 자주 모였던 정약용의 집에 유난히 대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난시사의 회원들은 자주 모이면서 친목을 도모했고 또 그들의 뜻을 펼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주자는 역시 정약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정조의 숙제를 가장 잘 해냈고 특히 과학기술과 발명 분야에 있어서는 따를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정조는 그를 어떤 식으로 등용했으며 정약용은 정조를 어떻게 감동시켰을까요? 과학기술에 관한한 당시 정약용의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천연두 예방법, 즉 종두법에 관한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산이
아이를 9을 낳아서 6이 일찍 죽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초년으로 죽었을 것 같고, 더구나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우두를 실제로 1800년대 후에 시험해 본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두를 시험해 본 사람이 아닐까. 거의 지석영이 우두를 정식으로 들여온 것보다 거의 1세기 전이죠. 이런 식으로 서양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그 과학기술이 새로운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 같아요.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정약용은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데 성공한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데도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정조를 감동시킨 첫 번째 사건이었다. 2년 뒤, 이번엔 수원성 설계라는 중대한 임무가 부여된다. 부친상을 당해 낙향에 있을 때였다. 상중에는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당시 관료로 볼 때 그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 정조는 그만큼 수원성 축조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정약용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다리를 건너서 수원성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 잘 알다시피 그 사도세자에 능해 가는 것입니다. 정조는 그 사도세자에 대한 효성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효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능해 가는 동안에 수많은 백성들과 그 직접 만나서 이 자상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자기의 통치 이미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다리와 수원성은 그러한 그 정조의 통치 이미지에 아주 적절하게 들어맞는 그 장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조의 믿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정약용은 첨단의 방법을 동원해 수원성을 설계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이때 개발돼 나온 것이 거중기였다. 기기 도서 속에 나온 그림만을 보고 그 원리를 파악해 제작한 것이었다. 거중기의 도입으로 수원성은 공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됐고 백성들의 수고 또한 그만큼 줄어들 수 있었다. 성이 완성되자 정조는 정약용의 노력으로 4만 량을 절약했다며 만족해했고 정약용 또한 그때의 일을 자서전에 상세하게 적어 놓았다. 이 정약용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왜 눈이 안 보일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력에 대한 원리를 찾아냈고 또 가뭄과 홍수 등 천체 기상학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조선 최고의 천재라는 별명을 얻을 만하죠. 이 자서전을 보면은 정약용은 4살 때 글을 읽었으며 9살 때 시를 썼고 20대 때에는 정조의 어명을 받고 한두 시간 안에 그 자리에서 시를 수백 수나 지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긴 좋았던 모양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IQ가 얼마나 됐을까요? 정영실 씨, 뭐 좀 알아낸 게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한 영재연구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린이들의 영재성을 테스트를 하고 이를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산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Q를 테스트하는 방법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IQ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는요, 우선은 그 표준화된 그 객관화된 검사가 있고요. 네. 그 표준화된 검사 말고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고서 영재성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네. 예. 이 다산 정약용이 4살 때 네. 글을 읽었다 이렇게 예. 그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 외에는 또 7살 때죠. 글을 지었어요. 근데 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이런 글을 지었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0살 때지요. 유교 경전과 역사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을 지은 것이 자기 키만 하다. 네. 그런 기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13살 때는 그 두보의 시를 많이 읽고 네. 그에 대한 답시를 썼다. 그것도 상당히 많은 답시를 썼었다라는 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체크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지금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다른 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특별히 여기 지금 언어 쪽에서 상당히 영재적인 행동 특성을 보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면에서는 연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수치로는 이제 수치로는 이게 뭐 IQ로 언어성이 얼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조금, 것 같고요. 네. 자찬 묘지명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실제 IQ 검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실험실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통해서 또 IQ를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이 이 그림을 보고 다산 정약용이 직접 이렇게 거중기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고 그때의 나이가 28살, 20대의 나이로 알았다고 그러는데 함께 돌려보시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직접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제가 수를 셀 테니까 그때까지 쭉 돌려보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쓱 보시고도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함께 쭉쭉 같이들 이렇게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진짜 아시는지 가서 확인해봐야지. 자, 어떤 이 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리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예, 거기 결국에 저게 움직도를 사용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힘의 분산을 통해 가지고 예. 결국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줄인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직접 제작할 때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떤 거죠? 혹시 끊어지지 않을까요? 튼튼해야죠. 어느 것이 움직도르래고 어느 게 고정도르래인지 짚어내실 수 있겠어요? 이거 다 고정도르래네요 이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네. 자, 아니라고 하시는 분. 아니 제가 잠깐 다시. 네. 이게 움직도르래고 이게 고정도르래입니다. 이거. 네. 밑에 잘 있는 지금- 것이 움직도르래고 위에 있는 게 지금 IQ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는 모르고요.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는 150 정도.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 그 앞에 사람들이 이뤄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서 그 정도를 생각해가지고 한다는 거, 당시 그 막 시간도 정확한 시간 어떻게 재야 되느냐 막 이런 것도 헷갈릴 그런 세상에서 그런 걸 생각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런 방법으로는 좀 검증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IQ가 150이라는 학생들도 실제 거중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구나 200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때 이 도르래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건 IQ 150으로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상인 듯 싶습니다. 그처럼 뛰어난 머리를 가진 정약용은 이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조선 사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둘 발견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머리가 좋은 만큼 백성에 대한 애정도 깊었던 흔치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가난한 것일까? 지방의 수령들은 왜 부정부패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정약용은 조선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안을 서서히 준비해 나갑니다. 정약용은 조선을 개혁하려면 우선 놀고 먹는 사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도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던 고관 대작들을 1차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벼슬을 하고 있는 양반이라도 땅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땅은 오로지 국가와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정리를 보는 대가로 땅을 받는 것이네. 땅을 갖지 말라면 우린 뭘 먹고 사나?
고관 대작들의 반발에 대해 벼슬을 맡은 사람들은 월급을 주자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 월급은 땅을 가진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벼슬을 못한 몰락 양반들이다. 에이, 뭘 그리 이래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좋았어, 옆으로 잡아주시오. 양반이 땅을 못 가지면 우리처럼 벼슬 떨어진 다음에 굶어 죽기 딱 알맞다고. 그걸 알아야지. 정약용은 이 몰락 양반들에게 양반이라는 신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라고 권한다. 원예, 양잠, 인삼같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특수 작물들을 양반들의 몫으로 제시했다. 안 돼요, 안 돼. 이 땅떼기는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농사 지으면 우리 나이에 굶어 죽으란 소리입니까? 기존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있다. 주례에서 힌트를 얻어 농업을 6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논농사, 밭농사만 지을 것이 아니라 과수원, 축산업, 어업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시한다. 또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인과 상인의 중요성도 빠뜨리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살아야 경쟁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무려 100년을 앞서는 생각이었다. 그렇다면 노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비에게는 2가지 일자리를 제시한다. 보조자, 즉 조수의 일과 일용직이 그것이다. 아니, 그럼 우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까? 야, 이놈아, 뭐 하느냐? 예. 모든 산업 분야를 개발하고 그것을 구직이라는 9가지 직업으로 나누는데요. 9가지 직업으로 농업도 다시 6가지로 나눕니다. 가령 곡식 농사, 또 뭐 목재 키우는 거, 혹은 물고기 키우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그 주민들이 각각 한 가지 직역을 맡아가지고 그걸 자기가 오롯이 맡아서 오랫동안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 자기 인간도 성취하고 또 사회적인 분업을 통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든다 하는 여기에 아마 다산의 구직론의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반 천민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은 일하라는 이 제안은 정약용 국가개혁안의 핵심을 이룬다. 이것으로 그는 부강한 조선을 꿈꾸었다. 양반도 농사를 지어라.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이런 주장은 쉽지 않았을 텐데 과연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선견지명입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약용은 조정에서의 요직보다는 금정 찰방이나 곡산 부사 같은 이 변방의 수령 생활을 3년 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던 이 개혁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민생 체험 현장, 그는 어떤 관리였을까요? 곡산 부사로 부임하던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해도 곡산에 새로운 부사가 부임하는 날입니다. 신임 부사의 이름은 정약용.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다른 부사들처럼 이거를 많이 밝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근데 오늘같이 좋은 날 이 백성들의 표정이 그리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저 잠시만요. 아니, 이 거울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계심이 잡으러 한양에서 새로 사또가 온다는데 에휴, 좋을 게 뭐람. 아니, 신임 부사가 이계심을 잡기 위해서 오다니. 이계심이 누군데요? 이계심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지난번 부사가 군포대금으로 900전씩이나 내놓으라 하니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900전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래서 뭐 항의 시위라도 벌였단 얘긴가요? 그렇죠. 그때 이계심이 앞장을 서줬는데 그것 때문에 관가에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새로 부사까지 임명했다지 않습니까? 이제 막 신임 부사가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항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이계심을 잡기 위해서 새로 부임하는 곡산 부사 정약용. 이제 막 부임 행렬이 도착을 했습니다.
민심이 안 좋은 걸 알았는지 아니면 워낙 검소해서인지 부임 행차가 무척 간소해 보이는데요.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때의 시위대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수령을 모독하고 강가를 시끄럽게 한 죄 제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사 선처해 주옵소서. 아니 이계심이 자진 출두를 하다니 대단한 용기를 냈습니다. 신임 부사 정약용이 어떤 처벌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입장입니다. 하지만 듣자하니 이번 부사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길래 용기를 냈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나도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열심히 농사 지어봐야 나라에서 다 뺏어가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소. 방금 신임 곡산 부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 이계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을의 수령이 받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위해서만 교활해져서 폐단을 보고도 수령에게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계심은 듣거라. 너와 같은 사람은 관에서 마땅히 천냥의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될 사람이다. 이제까지 너의 모든 죄를 감면시켜 줄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무죄니라.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30대 정치인으로서 명판결을 내린 신임 곡산부사 정약용. 틀린 것은 틀리다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백성들이 편하게 된다는 평소의 소신을 밝히면서 이번에 이계심을 무죄 방면했는데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던 자를 지방 수령이 무죄 방면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계심 사건은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때는 1796년 황해도 곡산에서 김홍성이었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만. 큰일이야 큰일.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정조 임금대 2조 참판을 지낸 서영모요. 아 그럼 평생 정약용에 반대에 섰던 분이시군요. 그런데 웬일이십니까? 난 정약용을 만나러 왔소이다. 이럴 수가 있어. 임금이 수배령 내린 반란의 수계를 일개 수령인 당신 마음대로 풀어줄 수 있는 일입니까? 웃음으로 얼버무릴 생각하지 마시오. 내 예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소이다. 당신은 임금과 수령도 잘못을 하면은 백성이 바꿀 수 있다는 책을 써서 무리를 일으키더니 그런 방자하고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시오. 난 임금의 명을 거역한 게 아니요.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 했을 뿐이요. 이계심이도 마찬가지요. 지난번 곡산부사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으면 관가에 와서 그런 행동을 했겠소. 만약 백성이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정치를 할 수는 없었을게요. 그렇다면은 이 정조 임금도 잘못하면 백성들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물론이지요. 거기엔 예외가 없어. 하지만 정조 임금께서는 잘못된 정치를 하실 그런 임금이 아니시오. 그렇다면은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아까 보니까 당신은 양반도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디다. 엄연히 양반과 평민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저희가 뭡니까? 이런 일낼 사람이로구만. 그건 장사를 하건 농사를 짓던 그 직업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었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단지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니겠소? 잠깐만요. 이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선생께서는 지금 100년을 앞서가십니다. 그러면은 이 반발도 심하고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조선의 혁명을 꿈꾸는 건 아닙니까? 내가 우리 조선이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개혁안들이 나온 것뿐이지
조선이라는 체제를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란 말이오. 난 조선의 사대부일 뿐이오. 정약용의 주장은 일반 사대부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조선에 전해지고 있던 새로운 학문의 영향도 컸습니다. 정약용이 열정적으로 독서에 빠져들던 18세기 말,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선 중국의 변화는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이 바뀌는 중대한 변화였다. 실증적이고 고증학적 학문의 세계를 접하게 된 것이다. 정약용에게 청나라의 과학기술을 전해준 이들은 박제가 이경무 같은 북학파 실학자들이었다. 이들이 귀장각에서 만난 기록은 지금도 남아있다. 게다가 20대 초반에 읽게 된 천주시리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와 서양의 자연 철학과 만나게 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상을 정립시켜 나간다. 국가개혁안도 바로 이런 세계관에서 잉태된 것이다. 주자성리학이 그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에 다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 인간이 가진 귀하게 되려는 욕구 또는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개혁안을 세우는데요. 가령 경제유표에서는 사대부들에게는 관리의 선발을 공정히 함으로써 귀하게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평민들에게는 그 조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부자가 되려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개혁안을 세웠습니다. 다만 다산은 그 부자와 되려는 욕구와 또 귀하게 되려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 즉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정경유착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 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도 정조만큼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바탕에는 유교 경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약용의 사상은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개혁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새로운 풍속으로 고쳐 보급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괴물 성물을 하고 화민 성속을 해야 된다. 즉 사물의 이치를 갖다가 깨쳐가지고 이 사업을 이루게 해야 된다. 대대적인 계획 사업을 이루게 해야 된다. 계획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화민성속이라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교화를 했어. 백성들을 교화를 해서 백성들을 풍속으로 바꿔가야 된다. 젊고 똑똑한 정치인 정약용은 다방면에 걸친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정약용이 서학책을 읽은 것도 바로 그러한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바로 서학 교도냐 아니냐 하는 색깔론 논쟁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실록에는 이 정약용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상소문이 나와 있다는데 국혜정 씨. 네. 이 상소문은 정조 21년, 그러니까 1797년 6월 21일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때 정약용의 나이가 36세였는데요. 좌부승지로 임명됐지만 이를 사직하고 올린 상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때 젊은 시절 한때 서학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때 일을 후회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이 상소문을 읽고 그의 말에 감격했다는 내용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 상소문을 씀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논쟁이 사그러들진 않았습니다. 정조 21년 정약용은 서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소문에 이렇게 적고 있다. 신이 이른 바 서양의 사설에 대하여 일찍이 그 글을 보고 기뻐하면서 사모하였고 거론하며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였으니 이는 유년기에 고루하고 식견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몸을 어루만지며 부끄러워하고 후회한들 어찌 돌이킬 수 있겠사옵니까? 정약용이 처음 서학책을 접한 것은 두미협 백길에서였다.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심오함에 빠져들었다고 고백했다.
이 무렵 서학책을 함께 읽었던 정약종, 이병, 이승훈 등은 훗날 그까지 서교도임을 주장하며 순교하고 만다. 정약용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가톨릭에서는 정약용을 천주교 신자로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약용이 세례를 받았다는 점 때문이다.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후에 배신하더라도 영원히 신자라는 것이다. 또한 자서전의 마지막 대목이 바로 그가 자신의 배교를 뉘우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다. 뭐로 보더라도 죄를 회개할 횟수다. 수습하여 결론을 맺고 한평생을 다시 돌려 나머지 인생을 끝마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주장도 있다. 그가 수백 권의 유교 경전 해석집을 펴낸 것은 이러한 오해를 씻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자서전을 쓴 목적도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한다. 그 자찬묘지명은 회갑을 맞아서 자기 일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여생의 삶을 밝힌 글입니다. 그의 다산의 양심선언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산이 만일 그 외배 내천, 겉으로는 배교하고 속으로 믿었다고 하면은 그건 이중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학문과 종교는 분리될 수 있으나 과연 조선 시대에서 학문과 종교가 분리될 수 있겠느냐? 또 하나 문제는 이제까지 이 다산학 연구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중인격자가 그 집대성한 그 다산학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정약용을 둘러싼 색깔론 논쟁은 무려 200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 그것은 그의 사상이 얼마나 진보적이었는지, 그가 왜 유교 경전 재해석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정약용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그의 정치 생명은 1801년 신유사옥과 함께 끝이 나고 맙니다. 그것은 반대파의 숱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를 든든히 지켜주던 정조의 사망과 때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서학교도로 몰린 사람들 중에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유독 정약용과 둘째 형인 정약전만이 목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801년 권력을 잡은 대왕 대비 김씨는 서학교도는 엄벌에 처한다는 칙령을 발표한다. 이복이 어딨나? 이 발표가 있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정약용은 위험이 다가옴을 감지했다. 그의 형 정약종이 서학 관련 책과 도구를 담은 농을 옮기던 중 발각됐기 때문이다. 신유사옥의 시작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중난시사 회원들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친구를 위해 인삼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은 서학교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점은 당시 재판 진행을 맡았던 책임자도 알고 있었던 듯하다. 이복의 약용이 그나마 천만 다행일세. 자넨 무죄방면 될 것 같으니 부디 몸을 아끼시기 바라네. 그리고 내일쯤 풀려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걸어서 마제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사람을 시켜 집에는 기별을 보냈네.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만 잘 보내시게. 여봐라. 예. 이분을 정중히 모셔라. 예. 그러나 그는 풀려나지 못했다. 조정은 급변하고 있었고 무죄를 주장하는 그를 옹호해줄 세력은 없었다. 최종 판결은 유배였다.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형 정약종의 편지 덕분이었다. 그로부터 10개월 뒤 정약용과 정약전은
또다시 조정의 국문장으로 끌려 나온다.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진 것이다. 전 형조참의 정약용은 서쪽 지방에서는 백성을 아끼는 정치를 남긴 이로 소문이 자자하옵니다. 그가 비록 서교에 잠시 가담했다고는 하나 참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남겼습니다. 이번엔 그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정은 다시금 정약용을 죽일 것인가 살려둘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끓었다. 당시에 정조의 총애를 받은 신하들을 거의 다 죽이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둘 정도는 상징적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다산이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명하고 예컨대 자신의 형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약용과 정약전은 단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했다. 무죄 석방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두 번째로 떠나는 유백길. 정약용은 강진으로, 정약전은 흑산도였다. 이때로부터 18년, 정약용의 긴 시련의 시간은 이렇게 시작된다. 정약용이 유백길에 오른 것은 나이 40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 정약용의 자서전을 보면 만약 서학책을 한 글자라도 읽은 사람이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조정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결코 재기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막 뜻을 펼치려는 젊은 정치인. 정약용 개인으로 보면 18년간의 유배 생활이 불행스러운 일이겠지만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유배가 있었기에 정약용의 사상이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배 생활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